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두 번째 중단원 헌법의 역할과 시민의 참여에서 첫 번째 소단원 헌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조항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 관련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봤던 장면 중에 하나이죠. 경찰이 어떤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체포할 때 땡땡땡 씨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지하고 체포하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죠?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쵸? 바로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미란다의 원칙은 과연 무엇이고 왜 범죄 의혹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까지 이러한 권리들을 안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영상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습니다.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죠. 그 미란다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범죄자예요. 그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예요. 자, 잘 보셨죠? 요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절차를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바로 우리 헌법 제12조 5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바로 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고 그다음에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권과 헌법의 관계를 먼저 볼 텐데요. 자,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임을 우리 헌법의 역할의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인권 보장. 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인권 침해는 무슨 뜻이냐? 인권은 상호 간의 권리 충돌, 또 통치자나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등으로 침해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즉,
우리가 보통 인권 침해라고 했을 때 통치자, 국가, 즉 정부나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의 남용으로 침해된다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인권은 개인의 권리잖아요. 나의 권리를 내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충돌하고 침해하는 경우에도 바로 인권 침해, 요 상호 간의 권리 충돌로 인해서 개인 상호 간의 권리 충돌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최상의 법이 바로 헌법이다라는 거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헌법의 역할은 입헌주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입헌주의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시면, 자,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및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이 바로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헌법 밑에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법들, 민법도 있고요, 형사소송법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요, 상법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법들은 결국에는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여러 법들이 제정되고 지켜지고 실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입헌주의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입헌주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입헌주의를 띠고 있는데, 성격이 있는데요. 자, 입헌주의란 국가의 통치작용과 공동체 생활이 다른 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정치 원리를 우리는 입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헌법에 인권의 내용을 규정한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이나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는 인권의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 과연 이 헌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0일 날 제1대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죠. 즉 5월 10일 총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최우선의 과제는 헌법의 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초대 국회를 제헌국회라고도 합니다. 자, 5월 10일 날 총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고 하죠. 헌법을 만들었다. 제헌절. 자, 여러분 혹시 요 드라마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나요? 아마 이거는 좀 오래전에 방영이 돼서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지 못했을 건데, 선생님은 이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MBC에서 방영되었던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 공화국이라는 건 알겠어. 공화국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앞에 숫자 제5라는 게 붙었을까요? 자, 그러면 요때가 1980년대 제5공화국 드라마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몇 공화국일까요? 5공화국? 6공화국?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공화국 정도 될까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제6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공화국이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앞서 봤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에 만들어진 제헌국회, 바로 그때부터가 제1공화국인데요. 이처럼 공화국을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은 바로 헌법이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화국을 나눕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헌법이 총 5번 정도 개정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제1공화국부터 2공화국, 지금의 6공화국에 이르러서 각각의 시기마다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눈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6공화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6공화국은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 게 바로 19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대통령 5년 단임제 이러한 내용의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어떤 정치체제 모습, 공화국의 모습을 현재까지도 띠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 109쪽을 한번 볼까요? 자, 109쪽에 보면은 여기 만화가 나와 있습니다. 만화에 보면 한 남성이 구청에 가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었는데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좀 바꾸면 좀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 담당 직원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바꿀 수 없다고 지금 응대를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남성이 그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헌법에 보장된 어떤 인권보호의 내용 중 하나인 인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일반 재판소가 아닌 헌법재판소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막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죠. 자, 즉 헌법재판소는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는 그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래서 헌법과 불합치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위헌을 선언하면서 법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결정을 내린 뒤에 일정 기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겠습니다. 즉 주민등록법이라는 헌법 하위의 법이 헌법의 내용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판결을 어디서 해준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권보장과 헌법에는 과연 어떠한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헌법에서는 보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자, 의미로는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로서 이런 평등권의 종류는 법 앞의 평등,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자유권의 의미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의 종류에는 신체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죠. 네 번째는 참정권인데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종류에는 선거권, 그리고 공무단임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권이 되겠는데요. 자, 의미는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보장 및 복지 증진, 근로권 등을 담고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었던 요 전단원이 되겠죠. 전단원에서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게 그렇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요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바로 이러한 사회권을 헌법에 두고 있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청구권이 되겠는데요.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원권 또는 재판 청구권 등을 통해서 국가가 한 개인에게 일정한 나쁜 영향,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청원하거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자, 그러면 교과서 108쪽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소원과 관련 제도를 연결해보고 기본적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토의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
헌법 제12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을 헌법 조항과 연결되는 관련 제도는 과연 밑에 있는 기역부터 니을까지 해서 뭐에 속할까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절차 뭐가 있을까? 바로 니은이 되겠죠.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서 한 개인의 어떤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는 거죠. 자,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자, 이 헌법 조항은 바로 앞에서 봤던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되는데 이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과 관련된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밑에 보면 그렇죠. 바로 기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구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인데요. 자, 요 조항과 관련된 제도는 D가 되겠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판을 최종적으로 몇 번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면 3번, 3심의 제도를 우리는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관련된 헌법 조항과 관련된 제도로는 바로 마지막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의무교육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요 헌법 제31조와 관련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 규정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요. 책은 109쪽이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제도냐?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란 헌법의 여러 가지 하위 법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인데요. 자, 이런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일반 법원과는 별도로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여부를 심판을 하는데요. 자, 뉴스 기사 선생님이 하나, 신문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도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도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도적 장치는 뭐가 있느냐? 헌법소원 심판제도인데요. 이 헌법소원 심판제도는 법률이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데 이 심판하는 곳도 바로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서 봤던 위헌법률 심판제도와 헌법소원 심판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사례도 한번 선생님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헌법소원 심판제도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도적 장치는 바로 권력 분립 제도를 가지고 있죠. 국가의 권력을 한 곳에만 너무 무한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들이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력을 분립해서 나눠서 주어지는 바로 제도가 권력 분립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기초에 있죠. 자, 상권은 바로 입법권, 국회를 말하고요. 행정권, 정부, 사법권, 법원을 분리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권력 분립 제도와 관련된 헌법 조항으로는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를 하면서 권력분립 제도를 명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본권 제한 규정인데요. 자, 국가가 한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헌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가 반드시 잘못된 규범, 법, 그리고 국가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무분별한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집회라든지 시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집회나 시위를 아무렇게나 또는 너무 과격하게 아무 곳에서 하게 되면은 그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 즉 개인의 어떤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또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확인학습하면서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및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최고의 규범을 말한다. 자, 무엇에 관한 내용이 될까요? 바로 헌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통치 작용 및 공동체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는 바로 입헌주의라고 하죠. 자, 세 번째,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해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이 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헌법 소환 심판 제도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맞을까요? 아니죠. 헌법 소원 심판 제도란 법률이나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거고요. 이번의 내용, 즉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6쪽부터 109쪽까지 헌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권과 헌법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준법의식, 다음 시간에는 준법의식과 시민참여는 과연 왜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